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행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인사는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아마 좀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장이 좋지 않을수록 저는 더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또 1시간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또 같이 해주시면서 앞으로 있을 시장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제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얼마나 밀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따가 지수 선물 화면을 보면서 제가 지지 저항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시장의 어떤 변곡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때가 또 되게 좋은 기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패턴의 변화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오늘 또 이제 앞부분에 지난 시간에 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 일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또 이어갈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을 제가 매매원리 이제 2번이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 제가 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해서 한 총 4강 정도가 이렇게 매매원리 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다면 지난 시간 강의를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을 잠깐 보고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지수 상황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코스피 선물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박스 하단을 깰까 말까 지금 폼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내려갈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점을 낮추고 있는 추세고, 미국 증시 분위기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막상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시장이 이 약재가 반영됐다 해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물 차트가 최근에 올해 들어서 만들었던 저점 자리를 깨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제가 시젠 차트를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으로 작동하던 자리가 깨고 내려가면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피곤해지겠죠. 함부로 우리가 저점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그럴 수 있는데, 이번 주 시장이 아무래도 좀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처럼 갭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저는 오늘 이제 갭 하락 시장 상황이 이제 연출될 거라는 거는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 관련해서 이제 갭 하락을 이용한 매매를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미를 본 건 아닙니다만, 보통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또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자면은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2월 달에 예를 들어서 2월 21일이나 22일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이나 22일 상황을 보시면은, 자, 시초가가 상당히 낮게 출발한 다음에 이날 같은 경우 시초가가 마이너스 1.63%에서 출발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2% 정도, 시초가 대비 거의 2% 가까이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시초가 마이너스 1.94% 출발한 다음에 거의 1% 가까이 일단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날 분 차트를 잠깐만 한번, 또 이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때 시초가가 뚝 떨어진 다음에 지수가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잘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다음 날도 한번 보시면은, 이날은 좀 반등은 약했는데 어쨌든 시초가 여기서 출발한 다음에 그에 대한 반등이 어느 정도 전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3월 7일이나 3월 7일을 보겠습니다. 자, 3월 7일도 보시면 시초가가 마이너스 1.98%에서 출발한 다음에 그날 분 차트 보시면은, 이날은 이제 별로 반등은 안 나왔는데, 오늘 흐름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날은 별로 반등은 나오진 않았고, 그 다음날을 볼까요? 그 다음날 같은 경우 시초가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쭉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연출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다만 이 반등이 보통 이제 1시간 이내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강력한 개파락이 나온다면 아침부터 과감하게 오히려 접근을 해서 그에 따른 반등을 노리는 매매 전략도 분명히 구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코스피인데 아침에 이제 상황을 보다가 이제 제가 원했던 그림은 사실 시초가 출발하고 조금 더 하락이 발생을 하는 거였는데 그 그림이 안 나오고 바로 반등이 나오는 바람에 뭐 많이 사지는 못했습니다만 살짝 들어가서 이제 뭐 10시 시간대가 보이시죠? 10시. 보통 아침에 이제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 1시간 정도가 반등이 나오는 시간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들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시간 이내에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때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접근을 해보자 그럴 때는 빠른 접근을 통해서 거기서 그 어떤 기술적 반등을 먹고 나오는 전략을 구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처럼 일봉이 이제 많이 밀렸는데 그 상황에서 내일 아침에 혹시라도 아마 안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아마 혹시라도 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다면 그러면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처럼요. 이때 많이 밀리고 그 다음날 시가 개파락 상황 속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요. 알고 계시면 좋은 팁이니까 내일 또 어떤 그림이 연출될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뭐 매매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매매를 한 게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단가를 보여드리려고 일개양만 좀 남겨놓은 것도 있는데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것들을 조금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패턴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제가 결국은 이제 매매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게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베팅하는 거, 혹은 하락하고 있으면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베팅하는 거, 즉 진행 방향 그대로 베팅하는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대 방향,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더 빠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 그 다음에 상승하고 있으면 이제 다 왔다, 밀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즉 반대 방향 베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진행 방향 베팅과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준비가 좀 되어 있고요. 오늘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베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뭐 여러 가지 원리들을 사용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중요하게 지켜보는 내용이 뭐냐 하면 패턴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패턴의 변화라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비슷한 강도로 뭐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을 때 비슷한 강도로 올라가던 그림이 어떻게 해요? 이 기존의 패턴과 다르게 훨씬 더 강력한 강도로 상승을 한다면, 혹은 비슷하게 하락을 하고 있던 주가가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락을 한다면, 그러니까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혹은 추세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 혹은 강한 하락이 발생을 한다면 그 종목이 급등 혹은 급락이 발생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달렸으니까 빠질 거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밀렸으니까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단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거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내용인데 혹시 그렇게 적용하실까 봐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금 그린 그림은 어떻게 됐죠? 고점과 저점이 하락하다가 더 세게 밀렸을 때, 혹은 고점과 저점이 상승하다가 더 세게 상승했을 때 그림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지수 코스피, 제가 아까 선물 차트를 보여드렸죠. 그것처럼 저점이 이제 일정하게 잡혀 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거, 이거는 그림이 다릅니다. 이거는 개념이 달라요. 이거는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저점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고점이 일정한 종목이 그 자리를 돌파했다. 그러니까 고점 상승하다가 그 고점을 훨씬 더 넘어가는 강력한 상승이 아니라 이렇게 고점을 일정하게 잡아주다가 그 자리를 넘어가는 강력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신고가 개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고점이 잡힐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함부로 하방 베팅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걸 넘어갈 때 내가 잡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눌림목이 형성될 때 상방 베팅이 가능할 것인가를 따져보시는 게 맞습니다. 진행 방향 베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보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한 가지를 설명드린 게 이 내용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일봉뿐만이 아니라 분차트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요. 뭐 게시판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매매일치나 이런 것들도 이 내용들을 제가 활용해서 보여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가져왔냐 하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봤냐 하면, 종목을 보시면 오늘 뭐 제가 이것저것 오늘 매매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LX 인터내셔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일봉만 일봉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거래량은 보지 않고 있어요. 대형주들 조단 이상의 종목들은 사실 거래 대금을 저는 크게 엄청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개별주, 중소형주, 테마주 이런 것들은 거래 대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핵심적인 요소로 봅니다만 대형주의 경우는 크게 그거를 너무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어느 이상의 거래 대금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실 거는 뭐냐면 바로 패턴인데, 자, 여기 올라갈 때 흐름을 봐주세요. 이게 물론 여기도 여기 보실 때 올라가실 때 흐름이 이제 비슷한 강도로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이게 아침에 급등이 발생을 하면서 이 고점 추세를 넘어가는 강력한 상승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선을 조금 더 깔끔하게 그어보면, 자, 고점 추세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추세를 벗어나는 급등이 연출이 된 거죠. 비슷한 그림이 이 앞에도 여기도 좀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비슷하게 가다가 그 강도를 넘어가는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연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게 만약에 반대 방향이었다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나왔다면은 당연히 상방 포지션을 잡는 매매를 들어갔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급등하는 흐름으로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방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구사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 차트를 보시면 아침에 이제 올라갔다가 바로 이제 밑으로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장중에 이제 제 매매원리 공부하시는 분들께 이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제가 이제 1계약만 단가를 보여드리려고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단가가 보통은 이제 당연히 다 끝내고 오는데, 오늘은 이게 마침 나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단가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은 이제 단가가 43,35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43,350원으로 잡혀 있고, 지금 1계약만 남겨놨는데 그게 지금 5% 정도 방향이 매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정한 강도로 올라가다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하방으로 들어간 거고, 지금 이제 1계약 남아있는 게 5% 정도, 수익 금액이 2만 원, 1계약이니까 선물이에요. 주식 선물로 매매를 한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베팅을 하기 위해서는 하방 선물로 매매를 해야 되죠. 주식도 대주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긴 하지만 실전에서 해보면은 사실 수량이 없어서 못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은 이제 주식 선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밑으로 쏟아져 내리는 흐름이었다면은 선물이 아니라 주식을 통해서 상방 베팅도 가능했겠지만, 하방은 선물로만 가능하니까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내일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이제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이제 모의 투자를 이렇게 지금 첫 시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원금 1억으로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매매를 해서 그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수익 금액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퍼센트와 관련된 퍼센트랜다. 타점 잡는 부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오늘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차가 조금 났던 종목이에요. 주식의 경우는 42,500원까지 올라갔지만 선물의 경우는 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베이시스 차가 나면서 약간 가격차가 나는 종목들이 있는데, 선물의 경우는 오늘 49,50원까지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3,350원이 제 단가였었는데 고점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가격차가 조금 나는 종목들의 경우는 보통 시총이 좀 작은 거, 이 종목은 시총이 1조, 2조 사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림이 좀 연출이 되었고요. 보통 시총이 큰 종목들, 제가 선호하는 10조 이상의 종목들의 경우는 거의 아무리 급등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베이시스 차가 거의 안 납니다. 많이 나봐야 한 호가 정도? 이건 좀 시총이 작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연출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패턴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CGN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CGN은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 추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고점을 낮추다가 저점 추세를 깨고 내려간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함부로 저점을 잡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종목을 들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손절을 하셔야 되고, 혹은 여기서 깨고 내려갈 때 이제 아예 내려가는 방향으로 베팅하는 거,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진행 방향 베팅이 되겠죠. 내려가는 방향에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패턴의 변화가 아닙니다. 저점을 수평으로 잡아주다 깨고 내려가는 거는 깨고 내려갔다고 해서 함부로 잡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아니고, 얘를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보여드렸었는데,
패턴의 변화는 고점과 저점을 낮추다가 그걸 더 세게 깨고 내려가거나 고점과 저점을 올리다가 더 급등을 할 때, 그럴 때 여러분께서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달 거부터 해가지고 원래 한 달하고 제가 계좌를 항상 리셋을 하는데 배워야 산다 방송 때문에 계좌를 남겨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달에 제가 수익이 조금 작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도 한 월 단위로 10% 정도는 나는데 적어도 원금 대비입니다. 이번 달에 지금 660 정도니까 아직 사거리를 남았으니까 뭐 좀 모르겠는데 조금 평소보다는 제가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수익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타점 잡고 원리 설명드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예로 또 조금 지난주에 제가 매매가 있었던 거를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건 지나갔기 때문에 남겨둔 뭐 일계약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용만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이제 지지 저항의 역할 변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어차피 설명드릴 내용이고 또 그 다음에 하방 베팅과 관련해서 혹은 반대 방향 베팅과 관련해서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하방을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뭐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요. 많이 사진 않았는데 이유는 보시면 요 내용입니다. 자, 강력한 저항선이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종목이 이제 단기간 조정을 받다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막힐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방을 들어갔고 또 이제 이동평균선도 위쪽에 121선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강한 저항선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한 10몇 프로가 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그림이 연출된 게 제가 매매를 한 건 아닙니다만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자,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시면 비슷비슷해요. 항상 이런 그림들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가 지지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엔 저항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케미칼도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케미칼은 이건 뭐 너무 강력한데 여기 14만 원. 벽이 너무 강합니다. 이거는 절대 돌파를 못해요. 한 번에는 언젠가 가지만 절대 못한다 어폐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갈 수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온 것 때문에 이제 오늘 주가가 또 반등이 나왔는데 시장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적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죠.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오늘의 이제 주제 핵심 내용이 됩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근데 여기가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다면 하방을 들어가야 되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또 앞에서 흐름이 보시면 여기서 완만하게 올라가던 게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패턴의 변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뭐 반대 방향 베팅 뭐 이건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만약에 내려가는 흐름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데 밑에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면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해보실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잘 이렇게 이 패턴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금 직전에 보여드린 포스코 케미칼이나 삼성 SDI는 패턴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지지 저항의 역할 변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과 오늘 제가 뭐 LX 인터내셔널에서 실제 매매를 하는 걸 보여드린 이런 예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패턴의 변화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께서 수익을 되게 잘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가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이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좀 골치 아파하시고 공부하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 내용이에요. 차트 보시고 기술적인 거 보시는 거는 바로 이제 눈에 딱 보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기업의 실적을 본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숫자를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골치가 아프고 그래서 좀 잘 안 보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대형주나 이런 거 부분 종목들을 매매를 하신다면 사실 저는 뭐 개별 테마주나 제가 뭐 지난주, 지난주 뭐 4월 초가 지금 오늘 4강째인데 1, 2, 3강 때 제가 개별주 매매한 것들을 좀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너무 제가 원래 이번 주제를 대형주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개별주만 매매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그때까지 매매한 거 보여드리고 그다음부터 지금 개별주 매매를 일단 끊었습니다. 예, 대형주만 보려고요. 게시판에도 제가 적어놨어요. 월요일 날 하면서 이제 당분간 개별주를 아예 안 하겠다라고 제가
써놨었는데, 개별주는 다음에, 이번 배워야 산다가 아니라 다음에 제가 또 언제 강의를 하게 된다면 그때 개별주나 테마주, 급등주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볼게요. 근데 너무 의외로 뭐 재미난 게 많이 나와서 좀 매매를 하곤 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개별 급등주를 매매를 할 때, 테마주나 중소형주 매매할 때 솔직히 말하면 실적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재료, 그리고 뭐 차트, 수급, 그죠?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재료, 그 다음에 뭐 재료랑 거의 뭐 비슷한 강도로 수급을 두 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보고, 차트, 또 중요한데 차트는 약간 이제 조금 그게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고, 핵심은 제가 소형주를 매매를 할 때는 실적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실적 안 좋아요, 대부분요. 그런 종목들이 실적까지 좋다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주의 경우는 실적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적을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 지금까지의 실적 아니요. 앞으로의 전망치가 중요합니다. 자, 삼성전자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혹시나 삼성전자가 만약에 패턴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완만하게 빠지고 있는데 이 현재 계단식 하락 흐름을 깨고 내려가는 공포의 투매 상황이 만약에 나온다면 저는 어쩌면 인생 투자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안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만 안 들고 계신 분들, 혹시나 삼성전자를 노려보시는 분들은, 혹은 들고 있는데 내가 물량이 많지 않다, 어디서 내가 물타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그냥 마냥 하시기보다는 혹시 패턴의 변화가 발생하는 투매가 나온다면 그때 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보단. 아니면 그냥 얌전히 저점 상승이 나오는 거,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걸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수 있겠죠. 어쨌든 삼성전자의 실적 이야기를 해보면, 자, 오늘 자,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문제는, 자, 지금 이제 이 실적 추인데, 이거는 뭐 여기 보시면 왼쪽에 두 줄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지나간 실적이고요. 여기가 이제 앞으로의 전망치입니다. 전망치는 당연히 뭐 당연한 거는 아닌데 대부분의 이게 증권사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리포트를 다 취합을 해서 전망치를 표시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증권사들에서 리포트를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저 같은 이제 뭐 이런 방송국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대형주를 매매를 하실 때는 증권사에서 발표한 전망치를 참고합니다. 또 증권사 전망치 또한 기업에서 발표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혹은 기업의 어떤 담당자들과 여러 가지 또 그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전망치라서요.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권사 전망치는 사실 항상 좀 좋게 나옵니다. 좋아질 것이다. 매수 추천의 이유로 활용이 되죠. 그래서 증권사 전망치가 정말 안 좋게 나왔다. 그럴 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좋게 나오고 매수 추천을 하는 증권사 전망치에서 뭐 홀딩이라든가 혹은 매도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종목은 정말 안 좋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봐야 되느냐? 이 화면이 숫자가 좀 작아서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많은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매출과 이익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매출과 이익, 그리고 좀 이따 제가 성장주와 성장주 외의 종목들을 구분하는 이제 지표로서 고퍼 정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정도만 보셔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출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하얀색 이쪽 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간 실적입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에 매출액이 230조, 236조, 그다음에 작년에 279조 나왔고, 영업이익이 뭐 27조, 35조, 51조 나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빠지느냐? 왜? 지나간 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 아니죠. 어느 쪽인가요? 파운드리 쪽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 이쪽이 경쟁력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 증권사 전망치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19년, 20년, 21년까지는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지금 2022년 전망치는요, 61조, 이익이 61조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67조를 전망을 하고 2024년에 65조. 이건 뭐 사실 모릅니다. 미래는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분명한 건 웬만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좋게 발표하는 증권사 전망치가 수치에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60조 정도로
비슷한 이익이 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증권사 전망치를 보실 때는요. 그 전망치를 곧이곧대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해석하지 마시고 전망치를 줄여서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실적 전망치가 만약에 뭐 100이다. 그러면 보통 증권사는 내년 건 더 좋게 발표를 합니다. 120. 그리고 그 후년 거는 140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요. 웬만하면 전망치가. 근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해석을 할 수 없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니까 올해 뭐 1분기, 2분기, 3분기, 1분기 실적은 이제 뭐 다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나올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치 또한 대부분 다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좀 뻥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그거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 좋게 나오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분차트가 쭉쭉 올라가는 그림이 장중에 발표를 했거든요.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어요. 잠깐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갑자기 막 현대차가 올라가길래 현대차의 분봉을 보시면 네, 여기서 오늘 분차트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네, 잘 나왔습니다. 전망치를 능가하는 흐름을 연출해줬어요.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께서 여러분 HTS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망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만 보면 저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단위가 1928억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익이 났어요. 맞나요? 잠시만요. 100만, 1000만이라. 1조 9천억이 이제 이익이 났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전망치를 잠깐만 보시면 현대차의 전망치를 보시면 원래는 1조 6천억 정도 이익이 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1조 9천억. 이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거죠. 이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 현대차의 지금 차트 상황도 보시면은 일봉을 보시면 중요한 자리에 또 얘도 왔어요. 쭉 밀리다가 지금 3월 말부터 해가지고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그 자리를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이게 원동력이 될 수 있겠죠. 다만 현대차는 대형주기 때문에 대형주의 경우는 지수 자체의 흐름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이 아마 무난했다면 오늘 이 박스 구간을 넘어갔었을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제가 다음 주 매미얼리 파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실적이 좋아도 이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형주의 특징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전망치를 더 좋게 해서 그래도 부족할 판에 60조대로 비슷하게 본다? 안 좋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전망치를 좀 줄여서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괜찮다. 그때는 믿어도 된다라고 보셔도 돼요. 다만 이것도 보통 보면은 이제 증권사들도 보면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들의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 전망치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근데 보통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리포트가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그 리포트가 몇 개 안 되고 그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때도 시총이 큰 종목들은 전망치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종목을 어차피 선정을 해야 된다면은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종목의 경우는 실적만 보고 투자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전망치가 결코 좋게 나온 게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뭘 보느냐? 실적보다는 이제 기술적인 거.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패턴의 변화가 혹시나 발생할지 그 부분을 눈여겨서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실적 부분을 이해를 해야 패턴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떨어졌을 때 가격이 싸다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께서 대형주를 투자를 하신다면 모든 증권사 HTS에 다 나옵니다. 컨센서스라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움 HTS 같은 경우는 0919 화면을 보시면 기업 전망치가 이 컨센서스라고 해가지고 기업 실적 전망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봐주셔야 되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연간 단위 흐름이 되고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가 있냐면 바로 컨센서스 C 계열 추이입니다. 이걸 사실 이거 전망치 자체보다 저는 이거를 더 중요하게 봐요. 이거를 더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뭐냐면 이 전망치를 그러니까 1년 전에
1년 전의 전망치, 삼성전자 1년 전의 전망치, 그리고 뭐 6개월 전, 3개월 전, 1개월 전 이런 식으로 전망치가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전망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표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연히 이건 이제 수치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대형주를 매매하실 때 정말 피해야 하는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께서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사보고 싶다. 그랬을 때 가급적 이제 장기 관점에서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 관점에서 피해야 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이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최근 전망치가 되는데 그 전망치가 내려가는 그런 종목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2022년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인데 이 전망치가 보통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이 지금 4월 말이지 않습니까? 1월 초에 그리고 2월 달, 3월 달 뒤로 가면 갈수록 대부분의 증권사 전망치가 점점점 그 수치를 좀 낮춥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희망찬 새해에는 올해는 이제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되게 수치를 좀 높게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시장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정도는 안 나오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현실에 좀 눈높이를 맞춰가는 경향들이 나오게 되고 연말이 되면은 연말에 가까워지면 당연히 그 해 전망치랑 거의 맞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좀 보수적으로 깎아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연초에는 전망치를 좀 많이 깎아요. 그리고 뭐 이제 여름이다. 이제 뭐 한 많이 안 나왔다. 가을이 됐다 그러면은 그 전망치를 조금만 깎아서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봄이잖아요. 지금은 이 수치를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좀 많이 깎아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이 전망치가 과거 전망치랑 별로 안 변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100만큼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년 전 전망을 그랬는데 6개월 전, 3개월 전, 1개월 전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진짜로 이 정도 나오겠는데 그러면서 전망치 별 변동이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 전망치가 크게 쭉쭉쭉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100을 예상을 했는데 90, 80 이 정도가 아니라 70, 60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함부로 투자를 할 수 없겠죠. 물론 실적 전망치가 100이었는데 전망치가 50으로 빠졌어요. 그랬는데 주가가 만약에 10,000원짜리가 뭐 한 4분의 1 토막이 나서 2,500원이 됐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는 반토막인데 실적 주가는 어떻게 해요? 100에서 한 25까지 뭐 4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러면 실적 빠지는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빠지는 만큼만 빠졌다라든가 혹은 실적 빠지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주가가 덜 빠졌다. 그러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여러분께서 현재 시점에서 종목을 선정을 해 가신다면 이 현재 시점으로 오는 이 실적 전망치가 빠지지 않거나 혹은 더 늘어나는 종목들을 고르시라고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어요. 기초적인 내용이 됩니다. 기초적인 내용. 그래서 실적 쭉쭉 빠지는 종목을 그걸 투자하신다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기억해 주셔야만 해요. 그러면 한번 종목들을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제가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시총 상위 종목이고 뭐 삼성전자부터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쭉쭉 있는데 이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처럼 이제 뭐 신규 상장한 종목들 말고 삼성은 봤으니까 하이닉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상황을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치가 영업이익 전망치가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1분기 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전망치가 13조에서 3개월 전 13조에서 올해 지금 16조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거죠. 이러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께서 이거를 내가 매매를 해볼까 말까를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1년 전망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2023년이나 2024년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을 한번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와 있는 숫자를 보시면 올해 지금 6,50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8,100억 영업이익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세 정도만 여러분께서 해석을 하실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사실 2년 후는 거의 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전망치, 그 다음에 많이 잡더라도 내년 정도. 그것도 지나고 나서 보면 오차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봄이니까 아직까지는 올해 전망치 정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 하반기나 한 가을쯤 되면은 그때는 올해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년 실적을 보면서 이게 늘어날 것 아니다. 이거를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이렇게 내년에는 올해보다 실적이 늘어날 거라고.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써놓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실적 추이를 보면 전망치 추이를 보면 6개월 전보다 현재 시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를 여러분께서 고민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하진 않아요. 이 현재 뭐 영업이익 전망치보다도 실적이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다면 당연히 매매는 안 되겠죠. 고평가가 될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종목을 봅시다. 이번에는 네이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가 지금 그림이 좋지가 않죠. 자,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자, 네이버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네이버가 보시면 이 박스 하단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에요. 박스 하단을요. 깨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러면은 이게 이 자리가 저항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여러분께서 공략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그림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뭐 미래 자체는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섹터인 카카오나 네이버도. 다만 지금 이제 뭐 금리 인상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제로 실적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지는 그림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치를 보시면 영업이익 전망치가 네이버 같은 경우 6개월 전에 원래 지금 그 1조 7천억 영업이익을 전망을 했었는데 그게 점점점 내려와서 현재 1조 5천억까지 전망치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통 사실 대부분의 종목이 다 이러긴 해요. 대부분의 종목이 처음엔 좀 기대감 때문에 높게 잡았다가 점점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가 사실 여러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내려오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거보다 주가가 더 내려간다면 사실 상관은 없어요. 전망치가 한 10% 내려갔는데 주가는 한 30% 내려갔다. 그러면 그건 매매를 고려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면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종목을 내가 투자를 해도 될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기초적인 부분들도 확인하지 않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매출과 지나간 이익 이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의 매출과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HTS에서 다 나오는 증권사 전망치,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합한 이 수치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여러분께서 따져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망치의 변화에 여러분께서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성장주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장주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현재 이익보다 미래 가치를 더 중시하는 종목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섹터가 될 거예요. 전기차 섹터들 보면 사실 주가 수준이 이제 매출과 이익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이런 종목들이 흔히 말하는 성장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고퍼 종목이 됩니다. 퍼가 뭐냐? 이것도 기초적인 건데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마 뭐 요새는 뭐 워낙 이제 공부 많이 하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웬만하면 아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짧게만 이야기를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주가가 66,000원인데 주당 순이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이제 총 이익이 뭐 100만큼 났는데 주식수가 100주예요. 그러면 그 종목은 주당 수익 1만큼 되는 겁니다. 100만큼 수익인데 주식수가 100주다? 그러면 그 한 주당 1만큼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게 주당 순이익 개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당 순이익이 1인데 현재 주가가 10이다. 10이라면은 주당 순이익보다 주가가 10배이기 때문에 PER, 퍼를 10배라고 지금 그 10배라고 표시를 합니다. 10배라고요. 만약에 주당 순이익이 10인데 현재 주가 수준이 만약에 1000이라면 그러면 퍼가 100이 되는 거죠. 주당 순이익보다 100배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종목, 보통 일반적인 종목들의 경우 퍼는 우리나라 대형주들의 경우
뭐 종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10에서 2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10에서 20 사이. 근데 이제 일부 고퍼 종목들이 있어요. 퍼가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볼까요? 자, 바이오 섹터의 경우는 보통 퍼가 되게 높게 평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의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올해 전망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7,000원대를 예상하는데, 7,000원대를 예상하는데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79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000원대를 예상하는데 주가가 79만 원이니까 주당 순이익이 거의 100배 수준인 거죠.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10에서 20 사이인데 삼성전자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비싼 거네 지금 사면 안 되겠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섹터의 경우는 이 성장성이 이런 제조기업, 일반적인 제조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퍼가 높다고 해서 고평가, 뭐 비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런 고퍼 종목들이 좀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좀 안정이 되면 이 고퍼 종목들이 쭉쭉쭉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흔히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종목 에코프로비엠을 볼게요. 전기차, 양극재 섹터 종목이죠. 자, 작년에 정말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제법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에코프로비엠을 보시면 자, 지금 현재 주가가 45만 원 정도 하는데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7,100원입니다. 전망치가. 그러면 퍼가 65 정도가 돼요. 뭐 지금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집에서 여러분 그 HTS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고퍼라고 표현이 됩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0 정도가 되고요.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 실적 기준, 예상되는 실적 기준으로 하면 65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대형주의 경우는 뭐 한 3, 40 넘어가면 퍼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비교하면 되게 비싼 건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곧대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곧대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현재 이익보다 미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성장주인지 아니면 성장주 외의 종목인지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주의 경우는 사실 퍼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 이익만 보고 당장 투자를 한다면 한 종목도 아마 투자를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범위를 넓게 잡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샀을 때 내가 바로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장주를 투자하잖아요. 극단적인 가정까지 합니다.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데 지금 가격이 100인데 50까지 떨어지는 상황까지도 저는 가정을 하고 분할을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그 과정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지나고 나서 보면 특히 뭐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성장할 거다라는 건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될 겁니다. 격화될 거예요. 다만 아직은 전기차 섹터가 개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한 2025년 되면 정말 경쟁이 격해질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몇 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매출액 전망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요.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고퍼가 정당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께서 매매하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게 성장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퍼만 확인하셔도 알 수 있습니다. 퍼만 확인하셔도 PER만 확인하셔도 그 수치가 높다. 그러면 성장주구나. 내가 범위를 좀 넓게 잡고 분할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한 번에 들어갔다가는요. 운 좋으면 정말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만약에 한 번에 투자를 하시겠다 싶으면은 신고가 관련해가지고 돌파 매매나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장도 아니거니와 만약에 이런 종목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께서 범위를 좀 넓게 잡고 투자를 해 주셔야 돼요. 또 한번 볼게요. 한 일진 머티리얼즈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46분인데 자 일진 머티리얼즈도 좀 보시면 자, 이 종목도 지금 주가가 이제 쭉쭉 빠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동박 관련 종목이죠. 동박 이런 종목들의 경우
퍼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굉장히 대부분 높습니다. 퍼가. 이것도 지금 작년 퍼가 99고요. 올해 전망치가 45. 꽤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범위를 넓게 잡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장성은 확실합니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 작년보다 한 65% 늘어날 거다. 내년엔 뭐 43% 늘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사실 전기차 섹터는 이런 그림들이 연출되는 게 어느 정도 말이 되기는 합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조금 전에 봤던 종목도 보시면 작년에 그 전년도보다 이익이 100% 늘어났고요. 올해도 한 100% 늘어날 거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퍼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경우 이제 이렇게 급등을 했으면요. 이제 횡보하는 기간이 박스 그리는 기간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진뭐 삼성 SDI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자, 이때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럼 이거 올라갔으면 소화해야 되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다 깨고 내려갔다가 지금 거기서 저항받는데 이게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도 한번 볼까요? 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고퍼를 실적이 따라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실제로 그 고퍼를 높은 퍼 값을 정당화하는 상황까지 따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 성장률은 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제 모아야 한다라는 거죠. 뭐 어떤 섹터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퍼 종목을 여러분께서 모으신다면 항상 범위를 넓게 잡고 모으시라는 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가 아닌 성장 투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가치 분석 관점에서 가격 메리트 느끼기 대부분 어렵습니다. 비싸야 대부분 다요. 그래서 시기보다 종목 자체에 집중해서 지금이 가격이 싼가 아닌가 이거보다는 종목 자체에 집중을 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 성장주 외의 종목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성장주 외의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내수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TNG 같은 종목 저는 항상 이런 거 종목을 들 때 KTNG를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 KTNG가 뭐 하는 회사인가요? 담배 회사죠. 물론 뭐 홍삼도 팔고 합니다만 주 매출과 이익은 담배에서 나옵니다. 이게 뭐 담배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뭐 항상 매출과 이익이 꾸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전 국민이 갑자기 금연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혹은 인구가 갑자기 뭐 반토막이 나거나 그러지 않는 한 매출과 이익이 꾸준할 수밖에 없고 해서 실적 변동성이 사실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내수 종목이 될 수 있죠. 또 다른 종목은 뭐 KT 같은 걸 또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흐름이 괜찮긴 합니다만 장기간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장기 흐름으로 보시면은 변동이 굉장히 작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변동성이 작은 종목입니다. 기간 통신사죠, 그죠?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결제나 이런 것들 현금으로 뭐 저도 KT 가입이 되어 있고 이제 매달 서비스 이용료를 냅니다. 현금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뭐 삼성처럼 해외 시장을 개척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되 성장성은 사실 좀 떨어집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성장주 외의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뭐 보험사라든가, 그렇죠? 보험사도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수주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이 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의 경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경우 사실 주가가 상승하는 걸 바라면서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은 퍼도 되게 낮아요. 퍼도. 왜 낮을까요?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물론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주가의 상승보다는 배당을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배당 자체를요. 근데 그 배당을 목적으로 하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왕이면 쌀 때 사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KT 같은 종목도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 자, 코로나 때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뭐 그때 안 그런 종목이 뭐가 있었겠습니까만은 코로나를 뭐 제외하고 봅시다. 올해 상황을 보시면 이제 그 주가가 1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기왕이면 배당을 받더라도 주가가 좀 쌀 때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다음 강의, 언제가 싼 거냐와 관련해서는 2주 후 강의에서 이제 지표와 관련해가지고 좀 같이 엮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기왕이면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뭐 또 좀 더 예를 볼까요? 뭐 삼성화재 대표적으로 이제 또 배당 주죠. 이런 종목들도요. 기왕이면 주가가 이제 쌀 때 투자를 하시면 좋은데 변동성은 작아요. 뭐 이렇게 최근 한 10년, 10몇 년, 15년가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뭐 여기서 코로나 때는 좀 난리가 나긴 했습니다만
그 구간을 빼고 본다면 변동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신다면 조금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종목들의 경우.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런 종목이 실적이 하락을 한다. 변동성이 작은데 실적 전망치가 계속 쭉쭉쭉 내려간다. 이런 것들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요. 성장주는 단기적으로 좀 빠지더라도 이게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 성장주 외의 종목들의 경우는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패턴의 변화라든가 이런 기술적 관점에서 정말 가격이 갑자기 뭐 급락이 나와서 싸졌다. 이럴 때 위주로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좋을 때 막 그럴 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지수 좋을 때는요. 성장주가 훨씬 더 날아갑니다. 이럴 때 내수주 이런 성장주가 아닌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거는 사실 시간 낭비, 자원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소위 방어주라고 하죠. 그죠? 요럴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덜 빠지고 나중에 이제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싸게 샀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도 받고 주가 차익도 챙길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다음 주 또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을 하시라. 이 부분을 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장주 하방 베팅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 하방 베팅은요. 제가 패턴의 변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방 베팅은 초보분들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의 경우는 어디가 고점인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앞에서 예로 들어 드렸던 종목들의 경우도 이런 내수주들의 경우는 올라가 봤자입니다. 이런 내수주들의 경우는. 근데 성장주들의 경우는 뭐 아까 에코프로비엠 이거 내가 잘못해가지고요. 자, 내가 잘못해가지고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하방 베팅 해볼까? 더 올라가고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해볼까? 더 올라가고요. 여기선 결국은 꺾입니다. 이것도 결국 뭐가 나왔다라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패턴의 변화. 앞전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 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꺾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다리신 다음에 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 실적만 보고 지금 실적 대비 많이 비싼 것 같은데 뭐 고퍼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실적보다는 기술적 관점에서 패턴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 외에도 제가 보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내용에 집중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반면에 이제 내수주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는데 실적의 변동성이 작은 내수주가 가끔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 급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실적 변동이 없죠. 걔네들은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하방 베팅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구분을 하세요. 성장주는 기술적 관점 하방 베팅은 오케이. 실적 보고 비싸네 이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반면에 내수주는 어떻게 만약에 하방의 경우는 실적 보고 지금 비싼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왜? 변동성이 작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또 공부하신 내용들 여러분께서 복습을 해보시고 또 다음 시간 강의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